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오전 6시 42분 강원도 홍천군 남면 매곡 저수지 위로 희뿌연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밤새 떨어진 기온 때문에 수면에서는 옅은 물김이 피어올랐고 저수지를 둘러싼 잣나무와 낙엽송은 물속에 잠긴 검은 그림자처럼 흔들렸다. 아직 해가 산등성이를 완전히 넘지 못한 시간이었다.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홍천군 민간구조대원들은 저수지 서쪽 사면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벌써 일주일째 이어진 수색이었다. 구조대원들의 장화에는 진흙이 두껍게 달라붙었고 형광색 조끼는 밤이슬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수색 대상은 서울의 사립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29살 교사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일주일 전인 9월 16일 저녁 이곳에서 약 4km 떨어진 성곡리 별장을 나선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은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지방도를 달리는 장면이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운동용 시계의 신호도 밤 8시 31분을 끝으로 끊겼다. 경찰과 소방대, 군청 직원, 주민들까지 동원됐지만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운동화 한 짝도, 찢어진 옷 조각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 뒤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여기 갈대 쪽도 다시 확인합시다. 구조대장 최영식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56살의 산악구조 전문가였다. 홍천에서 나고 자란 그는 이 일대 산길과 임도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사고로 길을 잃은 등산객이나 계곡에 고립된 피서객을 수없이 구조했지만 이번 수색만큼 이상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사람이 산에서 실종되면 반드시 무언가를 남긴다. 미끄러진 흙, 부러진 나뭇가지, 떨어진 소지품, 신발 자국. 그러나 한서연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최영식은 허리까지 자란 갈대를 손으로 밀어내며 저수지 가장자리로 내려갔다. 뒤따르던 젊은 구조대원 이도현이 긴 막대로 수풀과 얕은 물속을 찔러보았다. 처음에는 버려진 낚싯줄과 비닐봉지만 나왔다. 그러다 도현의 막대 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다. 대장님, 왜? 여기 뭐가 있습니다. 도현이 막대를 당겼다. 물 아래에 잠겨있던 물체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바닥의 돌이나 나무 뿌리와는 느낌이 달랐다. 단단하면서도 축축하고 안쪽에서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감각이었다. 두 사람이 갈대를 헤치고 가까이 다가갔다. 흙탕물 사이로 푸른색 천 조각이 드러났다.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커다란 포대였다. 포대의 입구는 검은색 전선과 녹슨 철사로 여러 겹 묶여 있었다. 바닥에는 손바닥만한 시멘트 덩어리 2개가 매달려 있었다. 누군가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해 일부러 무게를 더한 것이 분명했다. 최영식의 표정이 굳었다. 손대지 마. 그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도현이 포대를 조금 끌어당기는 순간 수면 아래에 고여있던 검은 액체가 포대 틈에서 흘러나왔다. 곧바로 썩은 냄새가 터졌다.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나 죽은 동물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피와 타버린 기름, 축축한 천, 부패한 살이 뒤섞인 듯한 냄새였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구멍이 막히고 위장이 뒤집혔다. 도현이 옆으로 돌아서며 헛구역질했다. 최영식은 2걸음 뒤로 물러났다. 구조 현장에서 수습되지 못한 시신을 여러 번 본 경험이 있었지만 포대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는 그 기억들보다 훨씬 짙고 무거웠다. 수면 위로 검은 팔이 몇 마리가 날아들었다. 아직 포대를 열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벌레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최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무정이를 꺼냈다. 매곡 저수지 서쪽 갈대밭이다. 경찰에 연락해라. 실종자와 관련된 물건으로 보인다. 무정이 너머에서 상황실 직원이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다. 최영식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포대 아래쪽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검은 시루라기들이 철사에 엉켜 있었다.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오전 7시 19분, 남면파출소 순찰차 2대가 저수지 입구에 도착했다. 이어 홍천경찰서 강력팀과 과학수사대 차량이 들어왔다. 매곡 저수지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는 곧 노란 통제선으로 막혔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내려온 사람은 남면파출소 소속 오태식 경사였다. 48살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경찰 생활만 20년이 넘은 베테랑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한서연 실종 수색을 사실상 지휘해온 사람이기도 했다. 어디입니까? 태식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최영식이 갈대밭 안쪽을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아직 열지는 않았습니다. 태식은 푸른 포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짧은 변화였다.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무정의를 들었다. 현장 접근 금지시키고 주민들 전부 뒤로 물리세요. 기자들에게도 아직 알리지 마십시오. 태식은 능숙했다. 그는 구조대원들을 진정시켰고 통제선을 넓혔으며 과학수사대가 이동할 동선을 정리했다. 누구보다 침착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최영식은 그런 태식을 보며 안도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경찰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시간 뒤 과학수사대가 포대를 물 밖으로 완전히 끌어냈다. 포대는 성인 남성 3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정도로 무거웠다. 물을 잔뜩 머금은 천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계속 흘러나왔다. 입구를 묶은 철사는 여러 차례 비틀린 뒤 펜치로 눌러 마감돼 있었다. 누군가 충동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었다.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준비한 흔적이었다. 감식반장이 가위로 철사를 잘랐다. 철사가 끊어지는 순간 포대 안쪽에서 무언가가 아래로 꺼지는 소리가 났다. 갈대밭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포대의 입구가 조금 벌어졌다. 안쪽에는 검게 탄 생활 쓰레기와 녹아붙은 합성섬유 조각이 들어있었다. 타버린 신문지, 플라스틱 병, 젖은 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천 조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감식반원이 집게를 이용해 쓰레기를 하나씩 걷어냈다. 검은 천 아래에서 둥근 것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불에 탄 마네킹의 일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무릎이었다. 심하게 그을리고 부패해 피부가 거의 남지 않은 무릎이 가슴 쪽으로 접혀 있었다. 그 아래로 2다리가 기괴하게 엉켜 있었다. 시신은 포대에 넣기 위해 강제로 웅크린 자세로 접혀 있었다. 현장에 있던 젊은 경찰관 1명이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통제선 밖으로 달려가 토했다. 감식반원들이 포대를 옆으로 잘라내자 내부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시신은 여성으로 추정됐다. 몸 전체가 불에 그을려 있었고 일부는 물속에서 부패가 진행돼 검은 진흙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2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다. 손목뼈 주변에는 녹슨 철사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목이었다. 그을린 피부 아래에 가느다란 가죽끈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끈은 목을 한 바퀴 감은 뒤 뒤쪽에서 단단히 매듭지어져 있었다. 감식반장이 시신을 살피다가 조용히 말했다. 불 때문에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식이 즉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목에 압박 흔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부검해야 알겠지만 화재 이전에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식은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떠올라 있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시신의 가슴 부근에 붙은 재를 걷어내던 감식반원이 작은 금속성 물체를 발견했다. 검게 변색됐지만 완전히 녹지는 않은 금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은행잎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실종 당시 한서연이 착용하고 있던 것과 같은 형태였다. 오전 10시 08분, 현장에서 확보한 유류품 사진이 한서연의 가족에게 전송됐다. 서연의 어머니 김정숙은 사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목걸이는 서연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가 직접 사준 선물이었다. 서연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번도 목에서 빼지 않았다. 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신원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사람이 누구인지. 같은 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분소에서 긴급 부검이 시작됐다.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 화염과 물, 부패가 겹치면서 외형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치아 기록과 골격, 목걸이, 가족에게서 채취한 유전자 시료가 하나씩 맞아 들어갔다. 오후 9시 47분, 검사 결과가 홍천경찰서에 전달됐다. 푸른 포대 속 여성은 한서연이었다. 보고를 받은 강력팀 사무실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주일 동안 기적을 기대하며 산과 계곡을 뒤졌던 경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태식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뒤에서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선생님, 살아 돌아올 줄 알았는데요. 태식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같은 시간 부검실에서는 더 끔찍한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법의관은 서연의 손목과 발목에서 반복적으로 묶였다 풀린 흔적을 발견했다. 단순히 이동을 막기 위해 한 번 결박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굵기의 끈과 철사가 사용됐고 일부 상처에는 생전 출혈 반응이 남아 있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왼쪽 어깨는 탈구돼 있었다. 손가락 끝에는 나무 조각과 녹슨 금속 가루가 박혀 있었다. 서연이 어딘가에 갇힌 채 필사적으로 문이나 벽을 긁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오른쪽 손바닥에서는 희미한 글자 하나가 발견됐다. 피부가 불에 타기 전 뾰족한 물체로 새긴 흔적이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다.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단 한 글자. 경찰을 뜻하는 글자인지 누군가의 이름 일부인지 알 수 없었다. 법의관은 마지막으로 목의 가죽끈을 제거했다. 끈 아래에는 여러 차례 압박과 이완이 반복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은 한 번에 숨을 끊지 않았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른 뒤 다시 풀어 숨을 쉬게 했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상처의 깊이와 방향은 적어도 4차례 이상 압박이 가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법의관은 부검 기록지에 천천히 문장을 적었다. 추정 감금 시간은 최소 8시간, 길게는 12시간 이상이었다. 그날 밤 11시 30분, 홍천경찰서 강력팀은 사건을 단순 실종에서 계획적 납치살인으로 전환했다. 누군가는 한서연을 데려갔다. 누군가는 그녀가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공포를 지켜본 뒤 목숨을 빼앗았다. 그리고 불을 질러 얼굴과 흔적을 지운 다음 시신을 쓰레기처럼 포대에 접어넣어 저수지에 가라앉혔다. 범인은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었다. 도구를 준비했고 장소를 골랐으며 발견된 뒤의 상황까지 계산한 사람이었다. 더욱 섬뜩한 사실은 따로 있었다. 한서연을 찾기 위해 저수지와 산을 뒤졌던 사람들 가운데 범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색 현장을 안내하고 가족을 위로하며 경찰의 조사 방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창밖을 바라보던 오태식은 아무도 없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 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미 깨끗한 손이었지만 그는 손가락 사이를 집요하게 문질렀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던 태식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왜 거기까지 떠내려온 거야? 수돗물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는 물을 잠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서연 살인사건 수사본부의 문을 열었다. 2011년 9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 10분 홍천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는 밤새 모은 자료들이 긴 탁자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한서연의 증명사진, 실종 당일 이동 경로가 표시된 지도, 매국 저수지 현장 사진, 부검 결과, 일부와 주민들의 진술서가 벽면을 가득 채웠다. 수사본부 정면에는 한 문장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파견된 강민석 경감은 창가에 서서 수사관들을 바라보았다. 43세 그는 형사 생활 대부분을 강력범죄 수사에 보냈다. 말수가 적고 사람의 표정을 오래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전날 밤 홍천에 도착하자마자 부검실로 향했다. 한서연의 손바닥에 남은 경이라는 글자, 여러 차례 묶였다 풀린 흔적, 반복적으로 목을 압박한 상처까지 직접 확인했다. 강민석은 이것을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지 않았다. 범인은 한서연을 단순히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공포를 느끼고 자신에게 굴복하는 과정을 오래 지켜보고 싶어 했다.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소유물처럼 다룬 자였다. 실종 당일 동선부터 다시 봅시다. 강민석이 입을 열자 회의실 안에 대화가 멈췄다. 한 수사관이 화면에 성공리 일대 지도를 띄웠다. 오후 7시 38분 한서연은 별장을 나섰다. 회색 후드 집업과 검은색 운동용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성곡천을 따라 지방도 방향으로 달렸다. 오후 7시 52분에는 마을 입구의 작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다. 오후 8시 11분 지방도변 편의점 외부 카메라에 마지막으로 찍혔다. 그 이후 한서연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위치는요? 강민석이 물었다. 통신기록 담당 형사가 대답했다. 오후 8시 29분까지 지방도 기지국에 잡혔습니다. 8시 31분에 신호가 끊겼고 이후 다시 켜진 기록은 없습니다. 전원이 꺼진 겁니까?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기기가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민석은 지도에서 편의점과 기지국 사이의 도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약 2.3km. 가로등이 드문 구간이었지만 차량 통행은 꾸준했다.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화물차와 시외버스가 지나는 길이었다. 사람 하나를 강제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개방된 장소였다. 그런데도 비명이나 몸싸움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다.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강민석이 말했다.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오태식 경사가 고개를 들었다.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신분을 내세웠을 수도 있죠. 강민석의 시선이 잠시 태식에게 머물렀다. 태식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실종 당시 지방도를 통과한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제보 요청이 나갔고 현수막도 도로 곳곳에 걸렸다. 가족은 별도로 현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한서연의 아버지 한동규는 기자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장면이라도 좋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사람, 멈춰 있던 차량, 이상하게 천천히 달리던 자동차를 보셨다면 꼭 연락해 주십시오. 그의 옆에서는 아내 김정숙이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서 있었다. 사진 속 한서연은 교실 칠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태식은 경찰 통제선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돌려 담배를 꺼냈다. 라이터를 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 경사님, 뒤에서 강민석이 불렀다. 태식은 즉시 담배를 내렸다. 예, 경감님. 실종 당일 이 지역 순찰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 말고 직접 들으려고요. 태식은 잠시 강민석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후 6시부터 파출소에서 야간 당직을 섰습니다. 9시쯤 성곡리 주민에게서 야생동물이 내려왔다는 신고가 들어와 직원 한 명을 보냈고 저는 계속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당직일지에도 제 서명이 있습니다. 태식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강민석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담배를 피우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는 태식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주변 피부가 심하게 벗겨져 있었다. 세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거친 물건을 반복적으로 문지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흔적이었다. 오후 3시가 지나면서 제보 영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쓸모가 없었다. 어두운 도로와 앞차의 후미등, 흔들리는 가로등만 찍혀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았지만 렌즈에 먼지가 많았고 일부 영상은 날짜 설정조차 잘못돼 있었다. 수사관들은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누어 확인했다. 저녁 7시, 8시, 9시.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실에는 커피 냄새와 피로가 쌓였다. 밤 10시 16분 한 수사관이 화면을 멈췄다. 경감님, 이것 좀 보십시오. 영상은 원주에서 속초로 가던 냉동식품 운송 트럭의 블랙박스였다. 촬영 시각은 9월 16일 오후 8시 27분 43초. 차량이 완만한 커브를 도는 순간 오른쪽 갓길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차량 뒤쪽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회색 운동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다른 한 명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키 큰 남자였다. 영상은 불과 1초 남짓이었다. 트럭의 속도가 빨라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수사관이 영상을 확대했다. 화질은 심하게 깨졌지만 여성이 한서연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묶어 올린 머리와 회색 상의, 흰 운동화가 실종 당시 모습과 일치했다. 남자는 한 손에 작은 직사각형 물체를 들고 있었다. 다른 손은 서연의 팔을 잡고 있었다. 신분증 같습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강민석은 화면 가까이 다가갔다. 남자가 들고 있는 물체는 검은색 가죽 지갑처럼 보였다. 안쪽에서 금속성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경찰 신분증일 수도 있겠군요. 회의실 뒤쪽에 서 있던 오태식이 낮게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태식은 화면을 가리켰다. 일반 운전 면허증보다 큽니다. 저런 형태의 가죽 케이스는 경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민석은 태식의 얼굴을 살폈다. 잘 아시네요. 저도 경찰이니까요. 태식이 억지로 웃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트럭이 승용차 옆을 스치는 순간 한서연의 두 손이 등 뒤로 향해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손목 부근에서는 금속성 물체가 빛났다. 수사관이 프레임을 한 장씩 넘겼다. 한 프레임에서 서연은 고개를 돌려 지나가는 트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선명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강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아는 사람을 만난 표정이 아닙니다. 밤 11시 02분 두 번째 영상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양양으로 향하던 시외버스의 전방 카메라였다. 촬영 시각은 오후 8시 31분. 같은 은색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었다. 남자가 뒷문을 열었고 한서연이 차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번에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키와 체격, 복장까지 첫 번째 영상과 일치했다. 한서연은 스스로 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두 손이 여전히 등 뒤에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누르며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차량은 약 20초 뒤 출발했다. 수사관들은 번호판을 확대하려 했지만 뒤쪽 두 자리가 흙으로 가려져 있었다.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강원 지역을 뜻하는 앞부분과 숫자 몇 개뿐이었다. 일부러 가린 겁니다. 강민석이 말했다. 진흙이 묻은 모양이 너무 일정합니다. 차량의 차종은 2007년식 은색 중형 세단으로 추정됐다.
홍청운과 인근 지역에 등록된 같은 차종은 600대가 넘었다. 수사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얻었지만 범인의 얼굴도 전체 번호판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때 영상 분석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형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목격자가 나타났답니다. 다음 날인 9월 25일 오전, 춘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부부가 홍천경찰서를 찾아왔다. 남편 조성환과 아내 임미영은 실종 당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성곡리 친척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방도 갓길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를 보았다. 차 옆에는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까? 강민석이 물었다. 임미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울었다기보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남자가 뭐라고 계속 말했고 여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입을 열려고 했는데 남자가 가까이 붙어서 막았던 것 같아요. 조성환이 말을 이었다. 남자가 여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다. 수갑을 확실히 봤습니까? 예, 오토바이 전조등에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임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가 경찰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었고 허리에는 무정이처럼 보이는 물건이 달려 있었다. 여자에게 검은색 신분증을 보여주며 차에 타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사복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강민석은 남면파출소 직원들의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임미영은 네 번째 사진에서 손을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있는 남자는 오태식이었다. 이 사람입니다. 조성환도 사진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조금 어두웠지만 체격하고 얼굴형이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 오태식은 남면파출소 사무실에서 실종자 수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태식이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민석과 강력팀 형사 3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태식은 펜을 든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태식의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는 남자와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태식의 시선이 사진 위에서 멈췄다. 이 남자를 아십니까? 강민석이 물었다. 태식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화질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도 체격은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은 많습니다. 목격자는 오 경사를 지목했습니다. 태식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곧 의자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그날 파출소에 있었습니다. 당직일지도 있고 동료들도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강민석은 태식의 손에 들린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파출소 내부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시죠.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면 파출소에는 건물 입구와 민원실을 비추는 카메라가 2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저장 장치를 확인한 결과 실종 당일 오후 7시 48분부터 밤 11시 12분까지의 영상만 정확히 사라져 있었다. 시스템 오류라면 다른 날짜에도 문제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삭제된 것은 한서연이 사라진 4시간뿐이었다. 영상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파출소장과 장비 담당자, 그리고 당직 책임자였던 오태식뿐이었다. 강민석은 태식에게 물었다. 영상이 왜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날 장비에 손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들어와서 한서연 씨가 납치된 시간대만 골라 삭제했다는 겁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석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자동차 열쇠를 발견했다. 태식 개인 차량의 열쇠가 아니었다. 은색 번호표가 달린 렌터카 열쇠였다. 태식은 그것을 재빨리 손으로 덮었다. 그러나 이미 강민석이 보았다. 그 열쇠는 뭡니까? 친구 차입니다. 어느 친구죠? 태식은 처음으로 대답을 망설였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강민석은 동행한 형사들에게 눈짓했다. 오태식 경사, 지금부터 한서연 씨 납치 및 살인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무기와 휴대전화를 제출하십시오. 태식은 허리에 찬 권총 쪽으로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양손을 책상 위에 올렸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형사들을 차례로 바라본 뒤 낮게 말했다. 참고인입니까? 강민석이 대답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태식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그럼 아직 저를 잡을 증거는 없다는 뜻이군요. 강민석은 웃지 않았다. 그건 곧 알게 되겠죠. 그날 오후 렌터카 열쇠에 적힌 관리번호를 추적한 경찰은 홍천군 북방면에 작은 차량 대여 업체를 찾아냈다. 업체 기록에는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실종 전날부터 열흘 동안 대여된 것으로 남아 있었다. 차를 빌린 사람의 이름은 이병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가짜였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가짜가 아니었다. 그 번호는 2008년부터 오태식이 비밀리에 사용해온 차명 휴대전화와 일치했다. 그리고 렌터카는 아직 반납되지 않은 상태였다. 차량 위치 추적 장치의 마지막 신호는 매곡저수지에서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폐쇄된 숫가마 인근에서 끊겨 있었다. 그곳은 한서연의 시신이 처음 불태워진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과 가까웠다. 강민석은 수색팀에 즉시 출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경찰이 숫감에 도착했을 때 은색 승용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버려진 건물 뒤편에 축축한 흙에서 갓 찍힌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다. 누군가 수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차량을 옮긴 것이었다.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 오태식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강민석은 현장 사진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굳혔다. 오태식에게는 공범이 있거나 그가 체포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차량을 옮기라고 지시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공범은 경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 강민석은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오태식을 바라보았다. 태식은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밖에서 누가 자신을 지켜보는지 정확히 아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다. 강민석은 그의 입 모양을 읽었다. 그 순간 강민석은 깨달았다. 오태식은 단순히 증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사팀이 어디까지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2011년 9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35분 홍천경찰서 지하 조사실에는 형광등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는 낡은 철제 책상과 의자 3개, 그리고 천장 구석에 설치된 녹화용 카메라뿐이었다. 오태식은 책상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제복과 권총, 경찰 신분증은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 흰색 셔츠의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혀 있었고 손목에는 오랫동안 시계를 찬 사람에게 남는 하얀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체포된 사람이 아니라 동료의 조사를 도우러 온 경찰처럼 침착해 보였다. 강민석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펼쳤다. 첫 장에는 실종 당일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보한
은색 승용차 사진이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오태식을 지목한 목격자 진술서가 놓였다. 그 아래에는 렌터카 계약서와 차명전화 가입 기록, 삭제된 파출소, 내부 영상에 대한 감식 결과가 차례로 정리돼 있었다. 강민석이 물었다. 차명전화는 왜 사용했습니까? 오태식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일입니까? 경찰도 사생활은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가짜 이름과 위조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빌린 차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오 경사 명의의 차명 전화입니다. 태식은 입꼬리를 조금 올렸다. 누군가 제 번호를 알고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 번호는 3년 동안 오 경사 혼자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은 질문의 틈을 이용해 오히려 상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수사관의 말투와 증거의 순서, 확신의 정도를 계산하는 듯 했다. 형사 생활이 긴 사람이었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야 하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민석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매국저수지에서 발견된 한서연의 부검 결과였다. 한서연 씨 손바닥에서 경이라는 글자가 발견됐습니다. 태식의 시선이 아주 잠깐 멈췄다. 경찰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측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남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비슷한 신분증은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목격자는 오 경사를 지목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전조등만으로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파출소 영상은 왜 삭제했습니까?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삭제 시각에 접속한 계정은 오 경사 계정입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마시지는 않았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동료들 몇 명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태식은 침묵했다. 강민석은 그의 앞에 몸을 기울였다. 오태식 씨, 지금까지는 자신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방패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지시하면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방에서 당신은 경찰이 아닙니다.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뭡니까? 한서연 씨를 마지막으로 본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둘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잠시 후 태식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믿겠습니까?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그 여자를 채태운 건 맞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형사들이 일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강민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계속하세요.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술집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던 놈들이었죠. 무슨 약점입니까? 태식은 대답을 피했다. 그들은 돈 대신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거절하면 제 가족과 직장의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달리던 한서연 씨를 골랐습니까? 처음부터 그 여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차에 태웠습니다. 외곽 창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그 뒤의 일은 모릅니다. 어느 창고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3명, 아니 4명쯤 됐습니다. 연락처는요? 전화가 왔던 번호는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차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강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이 급히 덧붙였다. 저는 납치에 가담한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됐다는 걸 알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색에 참여했습니까?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유족을 직접 위로한 것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강민석은 태식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그의 진술은 그럴듯하게 구성돼 있었다. 자신이 한서연을 차량에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시신 훼손은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게 떠넘겼다. 경찰 수사 절차를 아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였다. 한서연을 납치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피해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시신에서 그의 직접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살인죄를 피하거나 최소한 책임을 줄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강민석은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 사람들에게 여자를 넘긴 장소를 모른다고 했죠? 예. 그런데 방금 외곽 창고라고 말했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굳었다. 창고처럼 생긴 곳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면서 그곳이 외곽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변이 어두웠으니까요. 몇 명인지도 3명인지 4명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이 얼굴을 가렸다는 건 정확히 기억하는군요.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강민석은 녹음기를 끄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를 구속할 겁니까? 그건 증거가 결정하겠죠. 태식은 다시 웃었다. 증거가 없을 텐데. 강민석은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태식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7시 법원에서 오태식의 주거지와 개인 사무공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그의 집은 남면 중심계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로 넓은 마당과 작은 정원이 딸려 있었다. 이웃들은 태식을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그는 먼저 골목에 눈을 치웠고 노인들의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주기도 했다. 마을 행사에서는 늘 경찰 제복을 입고 앞줄에 섰다.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추자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었다. 태식의 아내 윤미자는 현관문 앞에서 수사관들을 맞았다. 40살의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이 깊게 꺼져 있었다. 남편이 정말 그 선생님을 죽인 겁니까? 강민석은 단정하지 않았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미자는 수사관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집안은 지나칠 정도로 정돈돼 있었다. 가족 사진과 두 아들의 상장, 태식이 받은 표창장이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부부의 침실에는 남편의 물건이 거의 없었다. 미자는 두 사람이 2년 전부터 사실상 별거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방은 따로 썼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 문제였습니다. 태식은 술집과 유흥업소를 드나들었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했다. 미자가 항의하면 그는 직업상 정보원과 연락하는 것이라며 화를 냈다. 어느 날 미자는 남편의 외투에서 젊은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다. 태식은 수사 자료라며 사진을 빼앗아 찢어버렸다. 그 후부터 그는 3층 방의 문에 전자식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 가족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까? 강민석이 물었다.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도 자기가 했어요. 아이들이 계단만 올라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사관들은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의 철문은 일반 방문보다 두꺼웠다. 손잡이 위에는 숫자식 잠금 장치가 있었고 문틀 안쪽에는 추가로 빗장을 설치한 흔적이 보였다. 강민석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과학수사대가 잠금 장치를 분해하는 데 20분이 걸렸다.
문이 열리자 눅눅한 종이와 담배, 화학약품 냄새가 복도로 흘러나왔다. 방 안에는 창문이 하나뿐이었다.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은 천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벽면에는 철제 선반이 늘어서 있었고 선반마다 날짜와 숫자가 적힌 상자들이 정렬돼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망원 렌즈, 소형 녹음기, 여러 종류의 메모리 카드가 놓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홍천군 일대의 대형 지도가 붙어 있었다. 지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압정이 수십 개 꽂혀 있었다. 강민석이 가까이 다가갔다. 압정 옆에는 여성의 이름, 나이, 직장, 차량 번호, 귀가 시간이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장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서연의 생활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다. 금요일 오후 5시 서울 출발, 오후 6시 전후 성공리 도착, 밤 8시 지방도 방향으로 운동, 동행 남성 유무, 별장불이 꺼지는 시간. 기록은 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우연히 선택된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태식은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는 수갑 3개와 케이블 타이, 검은 천, 여러 개의 가짜 차량 번호판이 발견됐다. 그중 하나는 블랙박스 영상 속 은색 승용차의 일부 번호와 일치했다. 방 구석에는 커다란 철제 금고가 있었다. 전자식 자물쇠에는 숫자판과 지문인식 장치가 함께 달려 있었다. 미자는 금고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태식은 조사실에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개인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한서연 씨 관련 자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열지 못할 이유도 없겠군요.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새벽 전문 기술자가 금고 외부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금고는 내부 잠금 장치가 이중으로 설치돼 있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과학수사대는 방 안의 상자들을 하나씩 조사했다. 상자에는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모습, 집 창문을 닫는 모습, 혼자 산책하는 모습. 대부분은 멀리서 몰래 촬영된 사진이었다. 일부 사진 뒤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평가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본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오태식은 여성들의 외모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누가 명령에 잘 따르는지, 누가 혼자 다니는지, 누가 사라져도 발견이 늦을지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것은 취미가 아니었다. 사냥을 위한 목록이었다. 오전 5시 28분, 철제 금고의 잠금 장치가 마침내 풀렸다. 기술자가 문을 당겼다. 안쪽에는 현금과 통장, 몇 개의 시계, 여성용 귀걸이와 반지가 담긴 작은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칸에는 검은색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파일 표지에는 흰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 위에는 오태식의 송을시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강민석이 장갑을 낀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는 한서연이 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있는 사진이 있었다.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검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카메라의 플래시를 받은 그녀의 두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목에는 매곡 저수지에서 발견된 은행잎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오래된 목조 건물 내부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서연은 기둥에 묶여 있었고 바닥에는 녹슨 사슬과 숯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강민석은 사진 속 벽에 그려진 희미한 숫자를 확대해 보라고 지시했다. 숫자는 산림청이 폐쇄시설에 부여하는 관리번호였다. 그 번호를 조회한 결과 장소는 매곡저수지 북쪽에 폐쇄된 산불 감시초소로 확인됐다. 실종 당일 밤 한서연이 감금돼 있던 장소였다. 강민석은 곧바로 수색팀의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금고 안쪽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떨어졌다. 카드에는
붉은 펜으로 짧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과학수사관이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은 대부분 삭제돼 있었지만 영상 하나가 남아 있었다. 화면이 흔들리며 어두운 방 내부를 비췄다. 어딘가에서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카메라 앞에 오태식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허리에는 경찰용 수갑과 무정이가 걸려 있었다. 태식은 렌즈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화면 밖에 누군가에게 말했다. 네가 사람을 잘못 믿은 게 아니야.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경찰을 너무 믿은 거지. 영상은 그 장면에서 갑자기 끝났다. 조사실에서 오태식은 여전히 자신이 한서연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거짓말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범죄에 휘말린 경찰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피해자를 관찰하고 도구와 장소를 준비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차량에 타게 만든 계획적인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금고속 수십 명의 여성 가운데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서연 한 명뿐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2011년 9월 26일 월요일 오전 6시 20분.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감금됐던 산불 감시초소는 매곡 저수지에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산중턱에 있었다. 1990년대 초 산불 감시와 산림 순찰을 위해 세워진 건물이었지만 진입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감시탑이 설치되면서 7년 전 폐쇄됐다. 관리번호가 적힌 낡은 표지판은 잡초에 가려져 있었고 건물 주변은 사람 키를 넘는 억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임도 입구에는 출입금지 쇠사슬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쇠사슬은 오래전에 누군가 절단한 뒤 다시 철사로 느슨하게 연결해 놓은 상태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혀 있었지만 철사를 풀면 차량 한 대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다. 강민석과 과학수사대가 초소 내부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기둥에 남은 검은 마찰 자국이었다. 사람의 손목 높이에 굵은 밧줄이 반복해서 쓸린 흔적이 있었다. 바닥에는 잘린 케이블 타이와 녹슨 철사 조각, 검은 접착 테이프 일부가 흩어져 있었다. 나무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중 일부에는 말라붙은 피가 스며 있었다. 감식 반원이 휴대용 조명을 비추며 말했다. 한 번 묶어놓은 흔적이 아닙니다. 위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자국은 기둥에서 창문 쪽으로, 창문에서 철문 쪽으로 이어졌다. 누군가 끌려다니거나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흔적이었다. 초소 뒤편에는 오래된 숯가마가 있었다. 벽돌로 만든 반원형 가마는 입구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내부에는 최근 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쟤는 오래된 회색이 아니라 기름이 섞인 듯 검고 끈적였다. 감식반은 그곳에서 한서연의 치아 조각과 귀걸이 고정핀, 녹아붙은 휴대전화 기판을 발견했다. 한서연이 사라진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현장의 흔적과 오태식의 사진, 복구된 음성 파일을 통해 조금씩 재구성됐다. 사건은 9월 16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그날 오후 5시 38분, 오태식은 파출소에서 근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잠시 외출했다. 그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 전날 가짜 신분으로 빌려둔 은색 승용차를 성공리 외곽의 폐창고에서 꺼냈다. 차량 트렁크에는 이미 준비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경찰용 수갑 2개, 검은 청화 접착 테이프, 굵기가 다른 밧줄과 철사, 소형 카메라, 갈아입을 옷,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 대형 포대와 시멘트 덩어리. 그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시신을 태우고 물에 가라앉히는 과정까지 범행 전에 준비했다. 오후 6시 12분, 태식은 한서연의 별장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공터에 차량을 세웠다. 그는 망원 렌즈를 이용해 별장 내부를 관찰했다. 한서연이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모습, 현관 앞에서 머리를 묶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태식은 사진마다 시간을 기록했다.
오후 7시 38분, 서연이 별장을 나섰다. 태식은 즉시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녀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갔다. 서연이 마을 슈퍼마켓을 지나고 성곡천 다리를 건너고 차량이 드문 지방도로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렸다. 오후 8시 25분. 태식은 서연보다 약 100m 앞에서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비상등을 켜고 차량 밖으로 나온 그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경찰용 무정이와 수갑이 보이도록 걸려 있었다. 서연이 가까이 오자 태식은 오른손을 들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잠깐만 협조해 주십시오. 서연은 이어폰을 빼며 속도를 줄였다. 무슨 일이세요? 태식은 경찰 신분증을 펼쳐 보였다. 이 근처에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가 용의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확인 중입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했고 별장에서 운동하러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식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서연이 잠금 화면을 풀어 건네자 그는 기기를 확인하는 척하다 전원을 껐다. 왜 끄세요? 위치 추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태식은 그녀에게 차량 쪽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서연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겠다고 말하자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 신원 확인에 불응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물러섰다. 그 순간 태식은 그녀의 손목을 잡아 차량 지붕 위에 올렸다. 서연이 놀라 몸을 돌리려 하자 태식은 한쪽 팔을 등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다. 지나가던 트럭의 전조등이 두 사람을 비췄고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았다. 제가 뭘 했다고 이러세요? 서연이 물었다. 태식은 그녀의 귀 가까이에 얼굴을 가져갔다. 조용히 하면 금방 끝나. 그 말투는 더 이상 경찰의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태식은 몸으로 시야를 가렸다. 이어 차량 뒷문을 열고 그녀의 어깨를 눌러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오후 8시 31분, 서연의 휴대전화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 태식은 지방도를 벗어나 임도로 들어갔다. 처음 몇 분 동안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경찰 이름과 소속을 묻고 정식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량이 산속 깊이 들어가자 서연은 발로 문을 차기 시작했다. 태식은 차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그는 접착 테이프로 서연의 입을 막고 두 손의 수갑을 풀었다가 등 뒤로 다시 채웠다. 발목에는 케이블 타이를 여러 겹 감았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태식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 태식의 왼쪽 뺨에 길게 피가 났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상처를 만졌다. 그리고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제부터 네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뿐이야. 오후 9시 18분, 차량은 산불 감시초소에 도착했다. 태식은 서연의 허리에 밧줄을 감고 차에서 끌어냈다. 서연은 발목이 묶인 채 땅에 넘어졌지만 태식은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는 밧줄을 당겨 그녀가 진흙과 자갈 위를 기어오도록 만들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간 태식은 서연을 중앙기둥에 묶었다. 입을 막았던 테이프를 떼어내자 서연은 곧바로 이름과 계급을 물었다. 당신 얼굴 기억했어요. 여기서 나가면 전부 말할 거예요. 태식은 의자를 끌어와 그녀 앞에 앉았다.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는 금고에서 발견된 카메라를 탁자 위에 설치했다. 붉은 녹화등이 켜졌다. 오태식 경사, 서연은 그 이름을 몰랐다. 그러나 태식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번도 내가 보이지 않았지. 그는 자신이 별장 주변에서 서연을 지켜봤던 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언제 서울에서 출발하는지, 어느 요일에 혼자 오는지, 몇 시에 샤워하고 불을 끄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공포가 번졌다. 태식은 그 변화를 즐기는 듯 천천히 웃었다. 그는 별장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 자신이 그 집을 사려고 했지만 서연의 부모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그 집은 원래 내 것이었어. 저는 그런 일 몰라요. 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돈 때문이면 드릴게요. 부모님께 연락하면.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태식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는 서연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집을 빼앗은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행복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서연이 거부할 때마다 그는 목에 가죽끈을 걸었다. 끈을 당겨 서연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풀었다. 서연이 기침하며 공기를 들이마시면 다시 질문했다. 집이 누구 거라고? 제발. 대답해. 이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태식은 시간을 기록하며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는 서연을 바로 죽이지 않았다. 그녀가 공포 속에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 밤 11시 40분, 서연은 기둥 뒤에 튀어나온 녹슨 못을 발견했다. 태식이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그녀는 손목을 묶은 밧줄을 못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밧줄은 조금씩 얇아졌다. 새벽 2시 17분 태식은 술에 취한 채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끊었다. 손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기둥에서 몸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철제 막대로 창문을 깨고 밖으로 기어나갔다. 유리 조각이 팔과 다리를 베었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서연은 맨발로 산길을 달렸다. 초소에서 임도까지는 약 300m였다. 그곳에 도착하면 아래쪽 민가에 불빛이 보일 수 있었다. 뒤에서 태식의 고함이 들렸다. 한서연.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식이 손전등을 들고 쫓아왔다. 서연은 숲을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가시와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렀다. 임도를 불과 수십 미터 앞둔 지점에서 태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비탈길 아래로 함께 굴러떨어졌다. 서연은 돌을 집어 태식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태식이 비틀거리는 사이 그녀는 다시 일어나려 했다. 그때 태식의 경찰 신분증이 주머니에서 빠져 바위 틈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그것을 보았다. 태식도 보았다. 둘 사이에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태식은 서연을 바닥에 눌러 엎드리게 한 뒤 가죽끈을 목에 감았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끈을 잡아당기고 발버둥 쳤다. 흙을 움켜쥐고 나무 뿌리를 붙잡았지만 태식은 등에 무릎을 대고 끈을 놓지 않았다.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그는 한동안 힘을 풀지 않았다. 새벽 2시 46분, 한서연의 심장이 멈췄다. 태식은 시신 옆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망치다 생긴 분노도 당황도 오래가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평소에 침착한 경찰로 돌아왔다. 그는 주변의 발자국을 나뭇가지로 지우고 서연의 몸을 끌어 숯가마로 옮겼다. 휘발유를 붓기 전 목걸이와 귀걸이를 확인했다. 목걸이를 가져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신원 확인을 늦추기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불길이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줄 것이라고 지나치게 확신했다. 새벽 3시 12분 숯가마 안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태식은 가마 앞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았다. 담배를 피우며 불이 사그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서연의 휴대전화와 운동화, 옷, 카메라에 남기지 않을 사진들을 차례로 불 속에 던졌다.
그러나 시신은 생각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동이틀 무렵에도 뼈와 일부 조직이 남아 있었다. 가마 내부의 산소가 부족해 불길이 약해진 탓이었다. 태식은 그대로 두면 발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장에 남은 도구를 챙기고 초소의 문을 잠근 뒤 산을 내려갔다. 오전 7시가 조금 지나자 파출소에 한서연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태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색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산악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자신이 지형을 잘 안다며 수색 구역을 나눴다. 의도적으로 산불 감시 초소와 반대 방향부터 찾도록 지시했다. 그날 저녁 가족이 예상보다 빨리 실종 신고를 확대하고 언론에 제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식은 다시 산으로 향했다. 시신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그는 숯가마 내부에서 그을린 잔해를 끌어냈다. 남은 부분들을 대형 포대에 억지로 넣고 불탄 쓰레기와 재를 섞었다. 포대 입구를 철사로 여러 번 비틀어 묶고 시멘트 덩어리를 매달았다. 하나의 포대에 들어가지 않은 잔해는 다른 자루에 나누어 담아 폐쇄된 배수로에 숨겼다.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도록 해 수사의 혼선을 주려는 계산이었다. 오후 11시 30분 태식은 매곡저수지 서쪽 갈대밭에 도착했다. 그는 푸른 포대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시멘트의 무게 때문에 포대는 처음에는 가라앉았다. 하지만 내부에 남은 공기와 부패 과정에서 생긴 가스 때문에 며칠 뒤 다시 떠올랐다. 태식이 계산하지 못한 첫 번째 실수였다. 두 번째 실수는 산속 바위 틈에 떨어뜨린 경찰 신분증이었다. 세 번째는 금고속 사진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한서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손바닥에 날카로운 철사 조각으로 글자를 새겼다. 시간이 부족해 이름을 모두 적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 글자는 남겼다. 경. 자신을 데려간 사람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증언이었다. 한서연은 살아서 산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와 흔적, 바위 틈의 신분증, 카메라 속 목소리는 숲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흔적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태식. 그는 수색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 그러나 강민석은 폐쇄된 초소 안에서 벽에 남은 손톱 자국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은 경찰의 뛰어난 추리가 아니었다. 끝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한서연이 남긴 증거들이었다.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10분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오태식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들이 투명한 증거 봉투에 담긴 채 줄지어 놓여 있었다. 여성용 귀걸이 7쌍, 반지 11개, 손목시계 4개, 작은 향수병과 머리핀, 오래된 학생증, 은색 목걸이, 찢어진 운전면허증. 겉으로 보면 중고품 가게에서 가져온 잡동사니처럼 보였다. 그러나 물건마다 비닐봉투 안쪽에 날짜와 숫자가 적힌 작은 종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 숫자의 의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민석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반지를 집어들었다.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수사관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을 검색했다. 몇 분 뒤 모니터에 한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김은희, 당시 31살. 2003년 7월 홍천군 서성면의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버스 정류장이었고 당시 경찰은 가출이나 자발적 잠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 이름은 오태식이었다. 강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사건 기록 전부 가져오세요. 오래된 서류철은 군청 기록보관실과 경찰서 지하창고에서 차례로 올라왔다. 먼지가 내려앉은 서류들에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 있었다. 성인 여성, 야간에 혼자 이동, 뚜렷한 목격자 없음, 실종 이후
휴대전화 전원 차단, 가족관계나 경제 문제로 인한 자발적 잠적 가능성, 그리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수색 범위를 줄이거나 사건성을 낮게 판단한 경찰관은 대부분 오태식이었다. 김은희 사건 이후 8년 동안 홍천과 인제, 횡성 일대에서 실종된 여성 중 오태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에 관여한 사건은 모두 5건이었다. 그중 3명의 이름은 태식의 방벽에 붙어있던 지도에서 발견됐다. 첫 번째는 김은희, 두 번째는 2006년 실종된 보험 설계사 정미라, 세 번째는 2008년 사라진 미용사 배수진. 정미라는 고객을 만나러 간다며 원주에서 홍천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그녀의 차량은 한 달 뒤 폐쇄된 임도에서 발견됐지만 차 안에는 지문도 혈흔도 남아있지 않았다. 배수진은 야간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가던 중 사라졌다. 버스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남면 정류장에서 내렸고 정류장 앞에는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당시 태식은 자신이 다른 신고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 신고 기록은 사건 발생 2달 뒤 수정된 것이었다. 강민석은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한서연 사건만 보지 마십시오. 오태식이 경찰이 된 뒤 처리한 여성 실종 사건을 전부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오태식의 비밀방에서 발견된 사진과 메모가 본격적으로 분석됐다. 사진 속 여성은 모두 43명이었다. 일부는 길거리나 상점에서 몰래 찍힌 사진이었고 일부는 경찰 조사실이나 파출소 민원 창구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태식은 여성들을 번호로 분류했다. 빨간색 원은 혼자 거주하는 사람, 파란색 삼각형은 야간 이동이 잦은 사람, 검은색 별은 경찰 신분을 쉽게 믿는 사람.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서연의 사진에는 검은색 별과 붉은색 원이 동시에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다른 여성들에게는 없는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 태식은 피해자를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의 업무를 이용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거 형태와 가족관계, 이동 습관까지 확인했다. 교통단속 기록과 민원 서류, 실종 신고 자료가 그의 사냥 명단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됐다. 오후 5시, 강민석은 오태식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태식은 전날보다 초췌해 보였지만 태도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수염이 자란 턱을 손으로 문지르며 의자에 앉았다. 강민석은 김은희의 반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태식의 눈이 반지를 향했다. 김은희 씨를 기억합니까? 이름이 흔하군요. 2003년 실종됐습니다. 담당자가 당신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는 당신 금고에 있었습니다. 태식은 어깨를 으쓱했다. 주운 물건일 수도 있죠. 반지를 어디서 주웠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강민석은 정미라와 배수진의 사진도 꺼냈다. 이 여자들은요? 태식은 사진을 한 장씩 보았다. 모릅니다. 3사람 모두 당신이 수사에 관여했습니다. 지역 경찰인이 당연한 일입니다. 3사람 모두 당신의 지도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수사 자료가 많습니다. 정식 수사 자료라면 경찰서에 있어야 합니다. 왜 집에 보관했습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민석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김은희 씨, 가족은 당신이 정말 친절했다고 기억하더군요. 직접 집에 찾아가 실종 경위를 설명하고 딸이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득했다더군요. 태식이 희미하게 웃었다. 가족을 안정시키는 것도 경찰의 일입니다. 딸을 잃은 부모에게 수색을 포기시키는 것도요. 증거가 없으면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없앤 사람이 수사를 담당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태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강민석은 금고에서 발견된 작은 봉투 하나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검은색 머리카락이 여러 가닥 들어 있었다.
라벨에는 084라고 적혀 있었다. 배수진 씨의 어머니가 유전자 제공에 동의했습니다. 결과는 곧 나옵니다. 태식은 머리카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 결과가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금고에서 나왔으니까요. 누군가 넣어뒀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저를 모함하려는 사람. 당신 방은 가족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전자잠금 장치 출입 기록에는 지난 2년간 당신 지문만 남아 있습니다. 태식의 손가락이 책상 아래에서 움직였다. 강민석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왜 이 여자들의 물건을 보관했습니까?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추억을 보관합니다. 그 여자들이 당신에게 추억입니까? 경감님도 오래 수사한 사건의 사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피해자의 사진을 금고에 숨기지 않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강민석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식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저기가 떠올랐다. 증명해 보십시오. 그럴 생각입니다. 시신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한서연 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태식의 턱이 굳었다. 강민석은 사진들을 다시 서류철에 넣으며 말했다. 당신은 늘 자신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믿었겠죠. 직접 사건을 맡았고 가족에게 거짓 가능성을 설명했고 수색 구역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관한 물건들이 전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책상을 노려보았다. 물건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강민석이 반지를 들어 올렸다. 주인이 누구였는지 말합니다.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말하고 누가 숨겼는지 말합니다. 그날 밤 11시 2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긴급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금고 속 0874 봉투에 보관된 머리카락의 유전자는 배수진의 어머니와 모계혈연 관계가 성립했다. 머리카락은 배수진의 것이었다. 배수진의 실종된 지 3년 만에 처음 발견된 직접적인 흔적이었다. 다른 봉투에서는 정미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도 검출됐다. 정미라의 가족이 제공한 유전자와 비교한 결과 일치 가능성은 99.99% 이상이었다. 수사본부는 즉시 두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태식의 방에서 발견된 지도에는 빨간 압정과 함께 숫자가 적혀 있었다. 한서연의 초소에는 111, 김은희의 이름 옆에는 037, 정미라는 062, 배수진은 0834로 표시돼 있었다. 처음에는 연도와 순번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도 분석 담당자는 숫자가 좌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숫자 옆에 그려진 짧은 선들이 홍천 일대의 폐광, 저수지, 배수터널 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수색팀은 가장 먼저 배수진의 번호가 표시된 팔봉산 인근 폐도로를 조사했다. 이틀 동안 굴착 작업을 벌였지만 발견된 것은 낡은 신발 한 짝과 녹슨 철제통뿐이었다. 세 번째 날, 구조견 한 마리가 도로 아래 콘크리트 배수관 앞에서 멈췄다. 배수관은 흙과 돌로 막혀 있었다. 안쪽을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하자 검은 비닐과 천 조각이 보였다. 수사관들이 입구를 넓히자 오래된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방 안에는 여성용 옷과 화장품, 작은 지갑이 들어 있었다. 지갑 속 주민등록증은 배수진의 것이었다. 그러나 시신은 없었다. 태식은 물건만 그곳에 버리고 다른 장소에 시신을 숨긴 듯했다. 강민석은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태식은 발견되는 물건과 발견되지 않는 시신을 이용해 경찰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장소에 단서를 나누어 숨겼고 하나를 찾더라도 사건 전체를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수사는 점점 더 넓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10월 2일 오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오태식의 아내 윤미자였다. 그녀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와 테이프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가져왔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혼잣말을 했어요. 미자는 두 손으로 봉투를 꽉 잡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서연 선생님 사건을 보고 나니까 그 말들이 전부 다르게 들렸어요. 녹음은 2009년 겨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부싸움 뒤 태식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욕설과 불분명한 말뿐이었다. 그러다 태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제복만 보면 문을 열어. 잠시 병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차에 타라고 하면 타고 손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 자기가 왜 잡히는지도 모르면서. 미자가 녹음 속에서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태식이 웃었다. 너는 몰라도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없어진 사람을 찾는 경찰이 범인이면 아무도 못 잡아. 녹음이 끝난 뒤 강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다. 오태식은 자신의 범행 방식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라는 신분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피해자는 신분증을 믿고 차에 탔고 가족은 그의 설명을 믿었으며 동료들은 그의 수색 지시를 따랐다. 그가 사용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수갑도 밧줄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경찰에게 보내는 믿음이었다. 같은 날 오후 복구팀은 태식의 메모리카드에서 손상된 영상 파일 하나를 추가로 살려냈다. 영상은 산불 감시 초소 내부에서 촬영됐다. 화면은 어둡고 소리는 끊겼다 이어졌다. 한서연은 기둥 옆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손은 묶여 있었다. 오태식은 카메라 뒤에 있었다. 그가 물었다. 밖에 나가면 누구한테 말할 거야?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이 다시 질문했다. 경찰한테 갈 거야? 그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젖어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은 뒤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경찰이잖아. 태식이 웃었다. 그래서 서연은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홍천 남면파출소 오태식 경사. 영상 속 태식의 웃음이 멈췄다. 뭐라고? 서연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태식 경사가 저를 납치했습니다. 태식이 카메라 쪽으로 다가왔다. 화면이 크게 흔들렸다.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태식이 저를 잡아왔어요. 이 사람은 경찰입니다. 화면에 태식의 손이 나타났다.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영상은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소리는 몇 초 더 남아 있었다. 태식의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서연의 마지막 외침이 녹음돼 있었다. 내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영상은 그 문장에서 끝났다. 강민석은 파일을 3번 반복해 확인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이름과 범인의 이름을 남겼다. 그녀가 남긴 영상은 목격자의 진술보다 명확했고 태식의 거짓말보다 강력했다. 오태식은 조사실로 다시 끌려왔다. 강민석은 아무 설명 없이 모니터를 그의 앞으로 돌렸다. 영상이 재생됐다. 태식은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그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영상이 끝나자 조사실은 조용해졌다. 강민석이 물었다.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할 겁니까? 태식은 화면을 바라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한서연 씨는 죽기 전에 당신 이름을 남겼습니다.
태식의 입술이 움직였다. 저 여자가 뭐라고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낮게 말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 그 순간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던 형사들이 동시에 굳어졌다. 강민석도 아무 말 없이 태식을 바라보았다. 태식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한 문장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서연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서연이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다는 분노가 남아 있었다. 강민석은 녹음기를 태식 쪽으로 밀었다. 계속 말해 보십시오. 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친절한 경찰과 평범한 가장의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여자를 아직도 미워하는 한 남자뿐이었다. 태식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만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강민석의 눈빛이 굳었다. 무슨 뜻입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태식의 지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압정은 38개였다. 그중 몇 개가 단순히 감시한 여성을 뜻하는지, 몇 개가 실제로 사라진 사람을 뜻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수사본부의 벽에는 한서연과 김은희, 정미라, 배수진의 사진이 나란히 붙었다. 그러나 강민석은 비어있는 공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직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은 여자들의 사진이 더 붙게 될지도 몰랐다. 오태식은 한서연을 죽인 한 명의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경찰 제복 뒤에 숨어 자신의 사냥터를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그가 남긴 모든 숫자와 물건, 사라진 여자들을 하나씩 되찾아야 했다.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춘천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방송사 중계차가 법원 정문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은 삼각대와 카메라를 들고 출입구 앞을 지켰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 제복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한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한서연 살인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9달이 흘렀다. 그동안 수사팀은 오태식의 집과 개인 창고, 근무했던 파출소, 과거 순찰구역을 수색했다. 그의 금고에서 발견된 여성용 물건과 사진, 지도에 꽂혀있던 압정도 하나씩 분석했다. 경찰은 한서연을 포함해 오태식이 장기간 추적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여성 4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중 36명은 생존해 있었다. 일부는 과거 오태식에게 검문을 당했으며 일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개월 동안 미행당했다. 한 여성은 집 앞에서 여러 차례 같은 순찰차를 봤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여성은 오태식이 경찰 신분을 내세워 자신의 직장과 가족관계를 물었다고 증언했다.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은 7명이었다. 한서연, 김은희, 정미라, 배수진, 그리고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세 사람. 경찰은 오태식이 이들 모두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지만 법정에 세울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은 한서연 사건뿐이었다. 김은희의 반지와 배수진의 머리카락, 정미라의 혈흔은 오태식과 실종자들을 연결했다. 그러나 시신과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발견되지 않은 탓에 검찰은 세 사건을 별도의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오태식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한서연에 관한 질문에는 침묵했고 다른 실종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면 희미하게 웃었다. 수사관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그의 부인이 아니라
그 웃음이었다. 자신만이 시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우월감. 경찰이 아무리 산을 파헤쳐도 자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끝내 찾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그는 침묵을 마지막 권력처럼 사용했다. 오전 9시 37분, 호송차가 법원 지하 출입구로 들어왔다. 오태식은 짙은 녹색 수에 위에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방청석을 한 차례 훑어보았다. 가장 앞줄에는 한서연의 부모와 남자친구 박준호가 앉아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 김정숙은 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건넨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다. 오태식의 시선이 영정사진 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짧게 말했을 뿐이었다. 재판장이 입정하자 법정 안에 소음이 멎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다. 오태식은 경찰 신분을 악용해 한서연을 불법 검문하고 수갑을 채운 뒤 차량으로 납치했다. 그는 피해자를 폐쇄된 산불 감시 초소에 감금하고 장시간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피해자가 탈출하자 뒷조차가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시신을 숯감에서 불태우고 남은 부분을 여러 장소에 나누어 유기했다. 그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직접 수색에 참여했다. 수색 범위를 조정해 초소 주변을 제외했고 피해자의 부모를 위로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파출소 내부 영상을 삭제하고 렌터카 기록을 위조했으며 증거를 옮기기 위해 다른 경찰관의 접근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 검사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라는 지위를 피해자를 속이고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사가 오태식을 바라보았다. 이는 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넘어 사회가 공권력에 보내는 신뢰 자체를 살해한 행위입니다. 오태식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증인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했던 화물차 운전자가 출석했다. 그는 자신이 조금만 천천히 운전했더라면 서연의 표정을 더 자세히 봤을 것이고 어쩌면 차를 세웠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은 사건 당일 서연이 수갑을 찬 모습을 목격한 임미영이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선 뒤 오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저는 저 사람이 경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실제로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겁먹은 얼굴로 우리 쪽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임미영은 눈물을 닦았다. 경찰이 하는 일이니까 옳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오태식은 고개를 약간 숙였지만 미안함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증인의 말을 지루해하는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책상 끝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증언대에 섰다. 법의관은 한서연이 사망 직전까지 장시간 생존해 있었으며 손목과 발목의 상처를 통해 여러 차례 결박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목에 남은 흔적은 단 한 번의 압박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이 졸렸다가 다시 숨을 쉬도록 풀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겪었다. 재판장은 설명을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검사가 물었다. 피해자가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법의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감정을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오태식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자신이 곧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당한 시간 동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정 화면에 복구된 영상이 재생됐다. 어두운 산불 감시 초소, 기둥에 묶인 한서연, 화면 밖에 있던 오태식의 목소리,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하는 서연의 마지막 증언. 홍천 남면파출소 오태식 경사가 저를 납치했습니다. 영상이 멈췄다. 한서연의 어머니는 더 이상 화면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감쌌다. 박준호는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오태식만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도 충격도 없었다. 자신의 소유물을 오랜만에 다시 보는 사람처럼 기묘하게 차분했다. 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물었다. 한서연 씨를 처음 본 때가 언제입니까? 오태식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금고에는 2009년부터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찰 업무 중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장 침실과 욕실 창문까지 촬영한 것도 경찰 업무입니까?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계속 질문했다. 피해자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오태식은 처음으로 검사 쪽을 바라보았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법정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휘발유, 철사, 포대와 시멘트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까? 겁만 주려고 했습니다. 목을 여러 차례 졸랐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살해했습니까? 오태식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 여자가 이를 키웠습니다. 검사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이를 키웠다고요?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한서연의 아버지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려 하자 법정 경위가 그를 붙잡았다. 내 딸이 뭘 잘못했어? 한동규의 외침이 법정에 울렸다. 살려고 도망친 게 잘못이야.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다. 한동규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온몸을 떨고 있었다. 검사는 오태식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부부관계 파탄과 알코올 의존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는 달랐다. 오태식은 망상이나 환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범행 전 도구를 준비하고 번호판을 가리고 파출소 영상을 삭제했으며 시신 발견 뒤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 정신과 전문의는 법정에서 말했다. 피고인은 현실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를 정확히 예상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문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결여와 통제 욕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받는 사실보다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공판 마지막 날, 한서연의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 진술을 위해 증언대에 섰다. 김정숙은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지만 한동안 읽지 못했다.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오태식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 집에 3번 왔습니다. 오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첫 번째는 서연이가 실종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김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두 번째는 시신이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손을 잡고 끝까지 범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오태식에게 향했다. 세 번째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서연이 영정 앞에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딸을 살려달라고 빌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침묵이 길어졌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대답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오태식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 말 없습니다.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나는 당신의 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의 사과로 우리 딸의 마지막 시간이 더러워지는 것도 싫습니다. 오태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만 당신이 죽는 날까지 서연이 이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없애려고 불태우고 물속에 던졌지만 끝까지 자기 이름을 남긴 아이입니다. 김정숙은 증언대를 내려왔다. 그날 처음으로 오태식이 방청석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러나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2012년 7월 27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오태식의 범행이 지닌 특수성을 설명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선정했다. 피해자가 경찰 신분을 신뢰할 것을 예상했고 동료 경찰의 수사 절차를 미리 계산해 증거를 없앴다. 범행 뒤에는 수색에 참여하며 유족과 동료들을 기만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인 분노나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뒤에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오태식을 사형에 처한다. 법정 안에서 울음과 탄식이 동시에 터졌다. 오태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교도관이 그의 팔을 잡았을 때 그는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다 찾은 줄 아십니까? 법정 경위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재판장이 무슨 뜻인지 묻자 태식은 고개를 돌려 강민석을 바라보았다. 지도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여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태식은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평생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법정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듬해 원심을 확정했다. 오태식은 사형수 신분으로 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면회와 종교상담을 대부분 거부했고 다른 실종 여성들에 관한 질문에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지도에 표시된 폐광과 저수지, 버려진 농가, 배수 터널을 수색했다. 몇몇 장소에서는 여성용 물건과 오래된 혈흔이 발견됐지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2014년 봄 매국 저수지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피물에서 여성의 뼈 조각이 발견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 김은희의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1년 만이었다. 우물 바닥에서는 오태식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경찰용 케이블 타이도 나왔다. 김은혜 사건은 뒤늦게 오태식의 범행으로 결론 났지만 그는 끝내 진술하지 않았다. 정미라와 배수진, 나머지 세 여성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한서연이 감금됐던 산불감시 초소는 철거됐다. 숯가마도 산림청에 의해 완전히 폐쇄됐다. 가족은 성공리 별장을 처분했다. 새 주인은 집을 수리하려 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해가 진 뒤 그 주변을 지나는 것을 꺼렸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별장의 마당에는
잡초가 자랐고 서연이 달리던 길에는 새로운 가로등과 비상벨이 설치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강민석은 수사기록의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그녀의 죽음 뒤 강원 지역 경찰서에는 사복경찰의 현장 검문 절차를 기록하고 시민이 신원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강화됐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한서연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오태식을 괴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강민석은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다. 괴물이라고 부르는 순간 사람들은 그가 인간 사회와 전혀 다른 존재였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오태식은 평범한 집에서 가족과 살았고 동료들과 식사했으며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했다. 그는 친절한 경찰의 얼굴로 웃을 수 있었다. 길을 잃은 노인을 집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같은 손으로 한 여성을 수갑 채워 차에 태울 수도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잡히지 않은 이유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밝은 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서 안에서, 수색대의 맨 앞에서, 피해자 가족의 바로 옆에서. 한서연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도 카메라를 향해 이름을 말했다. 내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오태식은 그녀의 얼굴과 몸, 목소리까지 불로 없애려 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은 살아남았다. 한서연은 포대 속 이름 없는 시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범인을 지목했고 자신을 죽인 남자가 평생 숨기려 했던 얼굴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매년 9월 16일이면 가족과 제자들은 그녀가 근무했던 학교 운동장 한쪽에 은행잎 모양의 작은 꽃을 놓았다. 꽃 아래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오태식이 끝내 감추고 간 비밀이 몇 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하게 지우는 데 실패한 한 이름만큼은 모두가 기억했다. 한서연. 그 이름이야말로 제복과 거짓말, 불길과 깊은 물을 뚫고 살아남은 이 사건의 마지막 증거였다.